다음에 이제 중국 침몰 가속화죠. 이거는 상당한 계기가 됩니다. 태세 전환에. 이제 일단 중국 침몰을 저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보거든요. 중국 국내 위기, 그 다음에 중국의 군사지정학적 전략, 그 다음에 미국과 서방의 차이나 디리스킹. 지금 뭐 이제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게 아니라,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은 이미 2017년에 한 등급 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전망을, 중국 경제의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더 무섭죠. 얘들가 망할 집안이야 이 소리거든. 지금 무디스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부동산 금융위기를 금융 붕괴를 피하면서도, 그 위기를 피하면서도 정부가 돈 마구 찍지 않으면서도 개혁을 하면서도 이거를 다 달성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은행들 안 나자빠지게 하려면 돈 마구 찍을 수밖에 없다 이제. 뭐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국내 위기는 부동산 금융위기, 그다음 지방정부 재정이라는 게 랜드 컨세션,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 매각에 의한 거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위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막 꼬라박히고 있죠. 그 다음에 수출 계속해서 축소돼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안 좋은 게 상품 단가는 세계적인 인플레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요. 근데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액이 회복됐잖아요. 회복으로 가고 있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2022년 기준 회복은 회복이 아니에요. 2021년 기준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우리가 수출액이 2022년 작년 동기비 YOY로, 그러니까 year over year로 뭐 7점 몇 프로 우리 회복했지. 그런데 작년에 2022년에 2021년 기준으로 한 14%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14%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밑에서부터 14% 올라가도 아직 재작년은 못 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가면 16, 7% 가야 돼. 근데 밑에서 요번에 한 7% 갔죠. 그러나 그렇게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또 인플레 기준으로 하면 2022년 기준으로 완전 회복하려면 202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완전 회복하려면 2022년 기준으로 한 25, 30% 가야 돼요. 인플레가 많이 됐으니까. 최소한 20%는 넘어야 돼. 근데 7%밖에 못 올라갔어. 아직 회복폭이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3분의 1은 좀 넘겠다. 인플레까지 고려하면 상품 가격 상승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회복으로 일단 추세는 가고 있는데, 계속 중국은 지금 2022년을 대비해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중국이 2022년 11월 대비 올해 11월이 한 거의 6.56% 빠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를, 지갑을 닫죠. 왜 그러냐면 뭐 당연한 거지. 중국인의 어떤 재테크 혹은 투자의 7, 80%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작년도 재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올해도 또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부동산 거래량이 재작년에 비하면 50%쯤 빠져 있어요. 지금 중국이 전국적으로. 그것도 국가 발표 통계에 의하면. 근데 그거 통계보다 더 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코로나 때도 당해보니까 정부가 뭐 하나도 피도 눈물도 없더라. 그러니까 야, 일단 돈 안 쓰고 버텨야 돼. 그러니까 지갑을 다 걷어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안 돼. 소비가, 지갑이 안 열려. 그러면 GDP가 돌아갈 수가 없죠. GDP라는 건 결국 세 개거든. 하나는 기업 투자, 아니 그냥 기업과 정부의 투자. 그 다음에 소비, 그 다음에 수출, 이 세 개인데 이 두 개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결국 투자밖에 안 남는데, 투자가 뭐 그렇게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또 뭐 다리 짓고 뭐 도로 깔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GDP 성장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고용이 또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지. 이게 이제 국내 위기죠.
군사 지정학적 위기는 일단 미국에 대한 도전은 좀 수그러질 수밖에 없는데 남중국해 충돌 가능성은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중국해는 만만합니다. 여기는 충돌이 일어나도 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도 아주 정교하게 그 수준을 제어할 수 있어요. 뭐 중국 구축함 너더 때 침몰되고 미국 뭐 구축함 반파되고 뭐 중국 전투기 한 30대 깔아앉고 미국 전투기 한 5대 깔아앉고 이런 식으로 이게 유지가 된다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 상태에서 딱 서로 물러날 수가 있어. 반면에 대만 해협은요. 대만 쪽은 이건 한번 충돌 일어나면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 그러니까 그 충돌이 어느 수위로 관리될 수도 있고 확 번질 수도 있고. 서해 한반도는요. 충돌 일어나면 100% 번져. 100% 번지는 거 안에 중국의 심장부인 랴오베샤는 반드시 들어가. 거긴 금기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러한 아주 특이한 군사지리적 환경에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대형 사고를 못 치는 거예요. 북한의 대형 사고는 중국의 명령을 받아서 치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못 쳐요. 중국 명령 받아도 이제 칠동말동하지. 죽으니까 자기들이 다 죽으니까. 단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평화 유지되냐? 아니죠. 불길이 중국 심장부로 확 번질 수 있는 파워를 계속 길러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함께 또 따로 그러니까 와우 자주국방 계속 해야 되고요. 한미동맹 계속 강화해서 한미 핵동맹으로 계속 강화해야 되고요. 한미일 삼국체제 계속 강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 일어나면 불길이 중국 심장부로 그냥 번지고 그 번지는 거는 중국 너희가 미국이랑 딜 쳐서 야 불 끄자 해도 안 꺼져. 한국 한번 열받으면 그건 또 우리랑 따로 계산해야 돼. 너희 1953년에는 너희 미국과 딜 쳐가지고 그냥 휴전했잖아.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하고. 요번엔 그렇게 안 돼. 그냥 그러니까 충돌이 멈추질 않는 거야. 우리 한국인이랑 따로 계산서 끊기 전엔 이 상태를 만들어야 우리가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무튼 한반도 서해는 이렇게 금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중국해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에게 어디선가 한번 대판 좀 적당한 수준으로 붙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 정신무장도 좀 시키고 뭐 이렇게 전 세계에 대한 증오심도 불러일으켜서 정치도 좀 안정시키고 해야 되는데 한반도 서해는 저긴 큰일 나. 안 돼. 대만 해협 너무 살벌해. 안 돼. 남중국해가 제일 만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요새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은 유튜버지만, 네, 미국인 유튜버들. 자, 세 번째는 이제 차이나 디리스킹이 심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차이나 디리스킹을 완화시켰어야 된다고. 근데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요. 첨단 분야, sensitive area, 민감한 분야에서 투자, 기술, 부품, 장비, 시장을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나날이 저렴한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 파트너십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limitless 파트너십을 고백했던 푸틴과 러시아의 불륜 브로맨스는 어디 가냐고. 급격히 가치가 하락하죠. 그럼 러시아가 춥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제 머리 두고 발 뻗어야 되냐. 뭐 이게 계산 속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그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죠. 2023년을 결산을 하면서 레이건 국방연구 포럼에서 발언을 할 때 2023년을 결산을 하면서 한미 핵동맹과 이게 이제 테일러드 디터런스 스트래티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맞춤형 억제 전략. 그때 디터런스라는 건 핵무기 사용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거기에 맞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 그게 이제 한미 핵 협의 그룹 이런 것들이죠. 그 TDS. 2023년은 TDS와 한미일 삼국 체제 등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한번 직접 일단 들어보시고 또 말씀해 주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일 개최된 레이건 국방 포럼에 참석한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추진된 아시아에서의 동맹과 파트너들의 협력 심화를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2023년 올해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을 실행하는 데 결정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특히 한국과는 10년 만에 개정한 맞춤형 억제 전략 TDS를 언급하면서 위한 동맹은 대담한 미래를 설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When I visited Seoul a couple of weeks ago, we chartered a bold future for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by signing a new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nd along with our partners in Tokyo and Seoul, we made strides in trilateral cooperation with our two great allies in Northeast Asia. 한미일 삼국 체제 엄청난 그게 발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랴오베샨을 딱 마주하고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군사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편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와우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을 굉장히 살벌하게 키워가고 또 한미 핵동맹 강화시키고 한미일 삼국체제 강화하면 평화를 지킬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푸틴이 무슨 뭐 북한에 뭘 밀어주거나 말거나 그런 건 사소한 일이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지도 보면 알잖아요. 이 지도. 러시아가 뭐 명령한다고 북한은 사고 안 쳐요. 중국이 명령해야 대형 사고 쳐요. 북한은. 중국이 명령해도 칠동말동해. 대형 사고 치면 죽으니까.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대형 사고 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큰 사고가 터져요. 그럼 그거를 중국이 그런 마음을 못 먹도록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와 서해는 건드리면 안 돼라는 그 관념, 그 금기를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우동사리 속에 꽉 박아넣는 방법은 뭐냐 이거지. 군사지리적 조건은 돼 있으니까 살벌한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하면서 한미 핵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삼국체제 강화하면 돼요. 예,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 침몰은 점점 더 가속화되지 한미 핵동맹, 한미일 삼국체제 뭐 이렇게 막 강화되지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서 아마 내려진 결론 중에 하나가 러시아 브레인들 안에서 뭐 꼭 푸틴은 아니어도 돼요. 푸틴 지금 넋이 절반쯤 나가 있는 정신병 상태고 그래도 거기에 아무리 핵무장 개생 양아치 깡패 집단이라도 그 나름대로 또 브레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브레인들 입장에서는 야, 한국이랑 원수나면 좀 피곤해지겠는데 이런 그 감각이 공유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감히 이제 짐작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죠. 예. 활용점정이죠. 용을 그렸으면 누나를 그려야지. 이 활용점정은 저는 대만 총통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년 1월 13일이에요. 불과 뭐 이제 12월 31일 그다음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아니지. 12월에 지금 남은 게 한 25일밖에 안 남았죠. 예, 25일도 안 남았구만. 23일 그다음에 13일 남았으니까 지금 40일 정도 40일이 채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네. 이게 이제 인류가 내년에 치르는 세계 주요 선거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가 1월 달에 대만 총통선거, 4월 달에 한국 총선,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게 내년에 인류의 팔자, 온 세계 사람들의 그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세계의 선거입니다. 2024 3대 선거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 중에 이제 딱 테이프 커팅을 하는 내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판이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한 달 전, 그러니까 11월 초까지만 해도 중국의 큰 그림이 먹히는 것 같았어. 중국이 통일전선 큰 그림을 그렸거든. 국민당 후유이, 민중당의 고웬저, 그리고 다코스 테류고, 이게 이제 곽태명이죠. 예. 예, 고다이밍인가 뭐 그래요. 예, 고다이밍인가 뭐 테류고.
이 셋을 테르고라고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 셋이 빅텐트를 쳐서 이제 통일전선을 만들어서 그 셋을 합치면은 뭐 지지율이 한 60% 나와요. 그래서 민진당의 이 윌리엄 라이칭더를 꺾는다. 이거가 그렇게 되나 보다. 뭐 이런 분위기가 확 돌았다고요. 한 달 전쯤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 전쯤에 국민당의 후유이 고엔저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팍 떴지 뭐 한 3주 전에.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기로 한 거라. 근데 그게 깨졌어. 11월 23 뭐 이럴 때요. 22. 깨지면서 이제 뒷사정이 쫙 이제 오픈돼 나오는데 이게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국민당 호유이가 야 인마 나 말이야 우리 다 같은 친중 종중이잖아. 나 저 베이징에서 지금 낙점 받았거든. 너 꾸라 임마. 근데 이게 이제 국민당이 워낙 인기가 없어서요. 이 군소정당 고엔저 후보가 이 사람이 의사 출신인가 그래요. 뭐 아무튼 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경력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경력이에요. 이 라이칭더도 의사 출신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그 훈련 받고 그랬죠. 예. 근데 이제 그 고엔저 너희는 군소잖아. 내가 저기 베이징 낙점은 내가 받았으니까 너 꿇어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고엔저가 여론조사에서 이게 높게 나와요. 안 밀려. 호유이한테. 국민당 후보한테. 그러니까 이제 고엔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기는 정당도 군소요 뭐 베이징에 낙점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양보를 했냐. 내가 3%까지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거 3%.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둘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고엔저가 뭐 51% 나오고 후유이가 49% 나오면 후유이한테 3% 업해서 후유이가 이기는 걸로 하자. 근데 후유이가 그거 가지고 안 내니까 야 인마 너 6% 내놔. 실제로 했다든가 모의로 했는데 5.9 무슨 프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3%내 6%를 가지고 대판을 싸우고 이제 고엔저의 마지노는 3%고 제가 나한테 이런 문자 보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후유이는 또 그걸 문자를 까고 둘 사이에 왔다 갔다 문자를 양측의 감정화되고 문자가 폭로되고 그러니까 고엔저는 또 울고불고하고 후보가 울었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꼴이 돼요? 그럼 지금이면 봉합되냐? 안 돼요. 지지층이 원수가 돼버렸어. 저희 국민당 개땡땡들. 이 진보당 쪽에서. 이 TPP거든요. 타이완 진보당. 옛날 좌파들이에요. 타이완의 오리지널 좌파들. 공산주의랑도 옛날 그 뿌리가 좀 같이 통하고. 그러니까 지지층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제 수습이 불가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는 11월 24일 날 후유이와 고엔저가 각각 후보를 등록했어요. 그리고 테리고는 사퇴해버렸어. 폭스콘의 테리고는. 그러니까 3파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중국이 그 공작이 실패했나? 네, 공작이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판이 안 되는 판이에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2012년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구도랑 똑같습니다.